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너무 기뻐서 제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막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흔한 아줌마예요. 저희 나이대 분들은 아시다시피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죠. 전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이미 태어나 보니 큰언니가 성인이었어요. 큰오빠가 가수를 한답시고 집안을 다 말아먹고 도망가는 동안 아버지는 큰오빠를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았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새빵살이를 하였는데 언니 오빠들은 전부 제 살 길 찾아갈 동안 전 어렸기 때문에 엄마와 둘이서 생활을 하여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동네 부유한 집 작은 방 한켠에 엄마와 제 몸을 맡길 수가 있었죠. 어려서 곧잘 지내던 주인집 딸과는 막역하게 자매처럼 자랐어요. 물론 저와는 다른 신세인 친구가 너무 부러웠지만 그때까진 참 친하게 잘 지냈죠. 국민학교를 들어서면서부터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본인 집에 새방을 산다며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속상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예민한 시기였기에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갈 데가 없다며 늘 울고 불고는 저의 말을 무시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속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 엄마 마음에도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제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니까 말이죠. 그렇게 제 학창시절은 늘 놀림과 따돌림의 연속이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얼굴이 예쁘장한 편이어서 그래도 남자인 친구들이 꽤 많이 저를 좋아하였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 친구의 따돌림과 경멸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중학교까지 보냈고 그동안 제 학비를 큰언니가 다 내주었는데 더 이상 학비를 줄 수 없다는 큰언니였죠. 사실 알고 있었어요. 큰언니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은호가 여자애가 그 정도 공부했으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에 이제 보태도록 해.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언니, 나 유치원 교사 너무 하고 싶어. 그러려면 대학도 가야 하는데. 넌 염치가 있니? 우리 수준의 중학교까지 보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 은호가 네 언니한테 고맙다고 해라. 너도 이제 네 앞가림은 해야지. 엄마조차도 학교는 그만다리라며 저를 다그치셨어요. 그 놀림과 멸시에도 참았던 이유는 저의 꿈을 위해서였는데 현실 앞에 부딪히고 나니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고 하자 새빵 주인 딸인 친구는 저를 대놓고 역시나 비웃더라고요. 역시 네 주제가 그렇지. 너 사실은 중학교까지 나온 것도 대단한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랑 같은 급이 말이 되니? 니네 엄마나 너나 참 웃긴단 말이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랑 같은 사람인데 분수라니.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 사는 집에 태어난 것 말고는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공부도 못하는 게. 뭐야? 네가 쫓겨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구나. 너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친구는 쪼르르 어머니께 달려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엄마를 부르셔서 저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방을 빼야 했어요. 무려 12년을 살았던 새 방이었는데 한순간에 저흰 오갈 데가 없어졌죠. 그땐 내가 좀 참을 거리라는 생각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희 엄마는 그 길로 큰언니 댁으로 가시게 되었고 형부가 있었기에 저까지 받아줄 수 없던 언니더라고요. 전 언니 손에 이끌려 동네의 한 미장원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먹고 자며 일을 배웠어요. 겨울이면 손님 샴푸에 염색약, 파마약에 손이 부르텄죠. 하지만 돈을 버는 기쁨이 참 말로 닿을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돈 걱정에 밤을 지새지 않아도 되고 큰언니 눈치에 용돈 달라는 말도 못했던 저였기 때문에 지금 이 벌이가 저에겐 참 기뻤어요.
다행히 원장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되어 저를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은호가 기술 하나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다?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굶고는 안 살잖니. 너 지금 정말 선택 잘한 거야. 내 어릴 때 생각나서 널 볼 때마다 짠하고 그래. 원장님 밑에서 열심히 배울게요. 늘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때 교복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수건을 털다가 마냥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 걱정 없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제일 부럽다는 생각 말이죠.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주인집 딸을 만나게 되었고 본인 친구들과 절 가리키며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곤 수건을 널고 있던 저에게 다가왔죠. 딱이다. 너랑 진짜 어울려. 쥐두새도 모르게 방 빼서 뭐하나 했더니 참나. 어머 수지야. 네가 말한 너희 집에 새들어 살았다는 애구나. 네 말대로 진짜 표독하게 생겼다. 그치. 관상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잖아. 지질이 궁상 미장원이라니 천박해라. 아니다. 너한테 딱이네. 너 말 다 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네 말대로 없이 사는 나한테 왜 그렇게 자격지심이 심한지 모르겠다. 네 열등감이 불쌍할 정도야. 다시는 아는 척 해주지 말아줄래? 나도 진짜 싫거든. 제 말에 역시나 화를 내는 아이였어요. 안에서 원장님이 보시고는 예쁘고 착한 저에게 열등감이 엄청 날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제 갈 길 잘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어느덧 전 성인이 되었죠. 그때까지도 계속 원장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참 안정적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원장님은 제가 성인이 되던 해에 큰 물에서 놀으라며 저를 더 잘 아시는 도시에 큰 미용실 원장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미스코리아도 배출하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연예인들도 자주 오는 미용실이었죠. 처음 기술을 가르쳐준 원장님처럼 따뜻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커리어가 커갈 수 있게 참 많이도 도움을 주신 분이었어요. 전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잘 잡아갔죠. 어릴 때부터 가족이랑 뿔뿔이 흩어져 살고 저를 살뜰히 케어해준 보호자가 없었던 느낌이 커서 그런지 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내 아이한테만큼은 정말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며 도란도란 살아가고 싶었죠. 이런 생각이 많아질 때쯤 어려서부터 꾸준히 저와 연락을 자주 하던 동네 오빠와 연락이 닿았어요. 늘 바빠도 저를 보러 와주고 힘들어도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된 동네 오빠였는데 저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빠도 저를 좋아한다고 느끼던 때였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만나다가 결혼을 하면 되겠다라는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고백을 하러 가는 날 동네 오빠는 저에게 결혼을 한다고 했고 얼굴이 조금은 씁쓸해 보였어요. 결혼 상대는 다름 아닌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주인집 딸이었거든요. 너무 벙쪄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결혼이라니. 그것도 저와 원수나 마찬가지인 주인집 딸과 말이죠. 전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숨겨야 했고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동네 친구에게 듣기론 저와 동네 오빠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주인집 딸이 회방을 놓은 거라고 하였죠. 너 수지 성격 몰라? 어떻게든 너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 하잖아. 알고 보니 걔네 엄마가 너랑 그렇게 사사건건 비교했다 해. 넌 지원 하나 안 받는데 공부도 잘하고 걘 맨날 꼴찌에서 2번째. 그러니 미움을 얼마나 받았겠어. 그게 다 너한테 돌아간 거야. 뭐? 어떻게 나랑 비교해. 참 어이없다. 게다가 걔네 집에 딸이 하나니까 대릴사위 하나 얻으려고 걔네 아버지가 엄청 알아봤나 봐. 근데 창석 오빠가 듬직도 하고 수지도 좋아하니까 낙점한 거지. 창석 오빠도 얼마나 땡 잡았다고 생각했겠니?
그 집이 존부자야? 역시나 돈 때문이었다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리고 더욱더 일에 매진했고 그렇게 떠날 사람이라면 더욱 내 사람이 아니다 싶었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났을까요? 고향도 있고 제 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때 전 원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늘 일과 집밖에 모르는 저를 눈여겨보던 미용실 단골 손님이 본인 아들을 주선해주고 싶다고 한 것이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죠. 생긴 것과 다르게 참 수수한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흰 그렇게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 꿈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남편을 만나 제 생활에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기뻤어요. 하지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뭐든지 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던 결혼 생활이었죠. 공무원인 남편이었기에 고지식은 물론이고 말수도 적은 남편이었고 행여나 제가 속상한 소리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다 그러고 산다였어요. 결혼 후 알콩달콩 살 수 있을 거라는 것과는 다른 결혼 생활이었죠. 또 시어머니는 홀어머니였고 게다가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이었기에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결혼 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던 시어머니였지만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은 면이 있어서 저를 자주 다그치셨어요. 아침에 애비 출근하는데 뜨끈한 국 하나 없냐? 너네가 어쩜 그렇게 무지하니? 하여간 이래서 학벌은 좀 보라고 한 건데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애비가 국은 괜찮다고 해서요. 다음엔 국까지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 멍청한 것.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저렇게 멍청하다며 핀잔을 주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까지 그만두고 전 살림에만 몰두했고 결혼 생활을 하며 애 셋을 낳았죠. 무뚝뚝한 남편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자식들을 보면 참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랑을 갈구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엄마를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최고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안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전업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신장이 망가져 신장 투석을 받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전 아이 셋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남편 퇴직금으로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어요. 저에게 처음 기술을 알려준 원장님 말이 꼭 맞았어요. 기술을 배우면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었죠. 전 그렇게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열어 버는 족족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남편의 병원비를 내야 했어요. 가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 없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파마를 말다가도 울고 염색을 하다가도 울고 샴푸를 하다가도 울고 그런 시절을 겪어내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안 해주셨지만 난 이렇게 벌어서 우리 애들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무뚝뚝한 남편도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아는지 그래도 눈치껏 애들 밥도 챙겨주고 가게에 나와 청소도 해주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단 하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는 그것조차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집안일이 웬 말이며 가게를 왜 도와줘? 참나 넌 아주 좋겠다. 자상한 서방 만나서 네 일 다 도와주고. 어머니 요즘엔 남자도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예전이랑 달라요. 달라? 네가 날 가르쳐?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아픈 거야. 알아? 아, 엄마 그런 소리 하시지 말라니까. 막말로 너 만나서 아프기 시작하고 그 찰랑 공무원도 때려친 거 아니니? 그게 다 네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여자가 미용을 하면 팔자가 쓰다는데 딱 널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런 저를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참 변하지도 않고 저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더욱더 저 때문이라면서 탓을 많이 하였죠.
너무 속상하고 슬펐지만 그때마다 그만하라는 남편과 큰딸이었어요. 딸은 할머니 말에 매일같이 반박을 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죠. 할머니, 그만 좀 해.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알면서 제발 그만해. 뭐? 저기 집에 같이 엄마 닮아가지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 소영아, 얼른 들어가.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편을 딸아이 혼자만 들어주는 것 같아 내심 고마움에 눈물도 흘린 적이 많았어요. 내 노고를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전 속상한 날에도 늘 웃으며 최선을 다했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버티고 버텼어요. 큰애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남편도 어느 정도 건강을 찾았죠. 지나온 세월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지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수발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죠. 다들 요양원에 보내라. 절대 못 모신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의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미운 말만 하고 늘 속상하게 한 시어머니였지만 차마 대놓고 요양원에 못 보내겠더라고요. 전 미용실 일을 조금 줄이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같이 하였어요. 풍에 걸리셔서 몸이 온전치 않으심에도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여전하였는데 저도 내공이 많이 쌓여서 어머님을 상대해드릴 수 있었죠. 그렇게 미운 정이 쌓여가는 병수발이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병을 얻은 지 2년 만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직전 본인의 몸을 아셨나 싶더라고요. 소영애미야,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참 미안해.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변하면 안 좋은 거라던데. 됐어요. 그런 말 마시고 완쾌하셔요. 내가 미안해. 내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너를 나무랐어. 아픈 아들만 생각한 내가 참 못된 시엠이지? 아니요, 충분히 이해해요. 넌 참 착하고 좋은 애인 걸 뻔히 아는데도 말이 그렇게 나왔다. 저도 자식 낳아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최고죠. 어머님도 그러실 거고요. 전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쾌차하셔서 저한테 못해주셨던 거 다 해주시면 되세요. 넌 참 언제나 속이 깊고 착하구나. 내가 그래서 너를 알아본 거지. 사실 너 처음 봤을 때 우리 아들 짝으로 딱 점지해 두었어. 성실하고 얼마나 순수해 보이던지. 그리고 원장한테 듣기로는 집도 힘들게 산다고 하고 말이야. 저 미워하셨으면서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다 부끄럽네요, 어머니. 그냥 갈 때가 되어서 그런가 너한테 못한 것만 생각난다. 미안했어. 막상 며느리로 받아보니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거야. 다 내 아들 잘난 줄만 알았던 거지. 됐어요. 다 잊었네요. 그래도 고마웠어. 우리 아들 아픈데도 꿋꿋이 앞에서 병간호해주고 우리 손주들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해주고 싫은 소리 하는 시엠이 내다 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모셔주고 말이다. 아유, 왜 이러셔. 눈물 나오게. 마지막 모습을 아셨는지 어머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날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아픈 말만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정이 들었는지 참 마음이 아파왔어요. 어려서 힘들게 살아서 친정엄마 품을 느껴보지 못했던 저였기에 시어머니가 특별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소리를 해도 말이죠. 한참을 울고 장례를 치렀는데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놀랍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하나 있는 땅 보상받게 됐어. 근데 그걸 자기한테 주고 싶다네? 어? 무슨 말이야, 보상이라니. 그리고 끔찍한 아들이 여기 있는데 나한테? 엄마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 거 다 알잖아. 늘 당신이 마음에 쓰였나 봐. 시어머니에게 땅이 하나 있다는 것은 애초에 알고는 있었지만 남편 말로는 참 쓸데없는 땅이라고만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살 때 도움이 되지도 않은 땅이었죠. 하지만 그게 지금 개발이 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유언으로 저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남편 또한 고생한 저에게 흔쾌히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땅을 받아서가 아니라 참 눈물이 많이 흘렀죠. 그래도 내가 어머님 며느리였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 이렇게 다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파서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충분해. 그래도 너무 과하다. 무뚝뚝하지만 저를 위해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도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혹시라도 저한테 땅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유언이라고 잘 들어주는구나 싶은 것이 고마웠고 애초에 착한 사람인 거 알고 결혼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도 들었네요. 막상 보상을 받으니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을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 땅을 팔아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했고 운이 좋아서인지 투자하는 족족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생활이 바뀌니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바뀌었고 그저 자식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죠. 그러다 문득 어려서 돈이 없어 못했던 공부가 생각나더라고요. 배움의 늦음은 없다지만 전 저보다도 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친구들 중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골라 제가 개인 후원을 하였죠. 제 자식들이지만 참 바르게 자랐더라고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 줄 알고 오히려 저보고 더 베풀어달라는 자식들의 말에 감동이 배로 다가왔어요. 자식들의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정말 자식처럼 아끼지 않았죠. 저에게 돈을 쓸 때보다도 참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후원을 하였고 제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서 어엿한 사회인들이 되었어요. 자식이 3명이 아니라 후원한 자식들까지 여러 명이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이렇게 후원한 친구들이 커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곤 저에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저 저 하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려운 시절 처음 만났던 미용실 원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지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초년에 고생한 제가 중년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었지만 그동안 일만 하고 돈만 버느라 제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꾸미고 살아. 즐기면서 좀 쉬엄쉬엄 즐겨도 되잖아요. 그러게 즐겨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일 우리 백화점이나 갈까? 그래, 좋지. 우리 딸 뭐 사고 싶은 거 생겼구나? 그게 어떤 건지나 봐야지. 저에겐 돈 한 푼도 쓰지 않는 저를 보며 딸아이들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와보니 오랜만에 왔다는 생각도 들면서 구경할 것이 천지라 재미있었죠. 그렇게 딸아이들과 옷구경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을 마주하였어요. 멀리서 봐도 딱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고 다름 아닌 제가 어렸을 때 새빵을 살았던 집의 딸이었죠. 먹고 살기 바빠서 고향 소식은 아예 뚝 끊고 살았던지라 정말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참 놀라웠고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지만 여전히 제 눈엔 광기가 가득해 보이긴 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 친구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동시에 뒤를 돌아봤고 그 친구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은옥이 맞지?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아, 옆엔 딸들?
하긴 애들한테 너 결혼했다고 그쯤 들은 것 같긴 하다. 나도 창수 오빠랑 결혼했다는 거 들었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할래? 아니, 나 바빠서 용건만 해. 저를 보면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하는 저를 보니 기분이 많이 나쁜 듯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대뜸 동창회 얘기를 하며 슬슬 약을 올리더라고요. 참,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사실 어렸을 적 앙금이 아직 남았는지 저도 모르게 친구가 얘기하자는 말에 딱 잘라 거절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딱히 후회가 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뭐 바쁘면 할 수 없지. 하긴 먹고 살려면 힘들긴 하겠어. 그치? 꼴을 보아하니 그래도 치장은 하긴 했는데 너 그거 다 가짜지? 내가 너 사는 거 뻔히 알잖니. 나한테는 안 속여도 돼. 무슨 말이 그렇게 장황해. 용건만 해. 우리 다음 달에 동창회 하는데 너도 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학교 졸업생인데 너도 이제 참석은 해야지. 아니야, 내가 늘 참석했던 것도 아닌데 어색하지. 난 괜찮아. 왜? 회비 부담스럽니? 뭐? 회비가 부담스럽다니?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호래비 밑에서 큰 가난한 장남한테 시집갔다는 소리 들어서 그래. 나한테는 안 숨겨도 돼. 어차피 나한테 이미 못 볼 걸 많이 보였잖아. 난 이해한다니까? 너무 낯선 단어 동창회라는 말에 거절했지만 친구는 회비를 운운하며 저를 무시하였어요. 그래, 언제까지 이런 애한테 무시를 당해야 할까 싶어 그 자리에서 동창회를 가겠다고 하고 동창회가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초대받았어요. 우리 막 일부러 부담스럽게 하진 않거든. 다들 워낙 이씨 살다 보니 과하게 꾸미는 거나 이런 것도 지겹잖아. 그러니까 그런 짝퉁 안 걸치고 와도 돼. 뭐? 짝퉁? 뭐 눈에 뭐만 보이나 보다. 너 아주 달라졌다. 예전엔 내 말 하나에 부들부들 떨더니. 그래, 우리도 늙었지.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저를 역시나 조롱하며 자리를 떠났고 동창회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딸들도 난리가 났죠. 엄마, 저 아줌마 뭐야? 진짜 어이없네. 엄마 인생에서 제일 최악의 인간이야. 어린애도 아니고 동창회 하는 말에 참 웃음이 나왔고 딸아이들 보기도 그랬는지 왜 저러냐고까지 하였죠. 중년의 여자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간다지만 동창은 나이만 먹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딸들은 여자 마음 본인들이 잘 안다며 동창회 때 절대 기죽게 할 수 없다면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름 스타일로 세련되게 꾸며주었어요.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사실 딸 둘을 낳고 시어머니한테 꽤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 딸만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딸들의 도움을 받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에게 큰돈을 써봤어요. 사실 돈만 벌고 남을 위해 쓸 줄만 알았지 저를 위해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동창회 날이 되었고 참 떨렸어요. 종종 연락했던 친구들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남편이 아프고 먹고 살기 바빠 연락이 끊어졌었기 때문에 30년 만에 가는 동창회란 정말 떨렸죠. 친구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성인이 되고 몇 번은 가봤었기 때문에 중년의 친구들이 궁금했어요. 동창회 장소가 제가 아는 장소였기 때문에 막힘없이 도착할 수 있었고 그렇게 도착한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힘들게 살았던 시절 저를 업신여겼던 친구들도 많았지만 진정으로 가슴 아파해준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죠. 아, 은옥이 아니야? 너 딱 알아보겠다. 아직도 곱구나? 왜 이제 나왔어? 순미구나. 반갑다 정말. 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다 사는 게 그렇잖니. 그래도 그때 연락 딱 끊고 섭섭했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놀림도 많이 받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던 시절이어서
저의 과거를 다 아는 친구들이지만 저를 응원해 준 적도 많았거든요. 저를 업신여겼던 친구들도 이제 중년이 되니 저를 보고 참 반가워하였어요. 은호가 정말 반갑다. 안 그래도 네 연락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나이 드니까 너만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야, 난 괜찮아. 그때 다 어렸잖니.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를 못 잊었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 한 친구의 말에 조금은 눈물이 날 뻔도 하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받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철없는 놀림거리였던 제가 이렇게 동창들을 마주한다는 것도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했죠. 오히려 이런 계기로 만난 게 너무 좋은 느낌이었어요. 친구들과 하하호호 떠드는 자리였고 어색할 줄 알았던 만남이었지만 얘 친구가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것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꽤 오랜 시간 연락을 하고 지낸 친구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창수 오빠 알지? 그 오빠는 이미 세상 떠났어.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너랑 꽤 친했었잖아. 어머 어쩌다. 아니 건강했잖아. 술이 웬 수지 뭐. 수지도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온담? 수지 기억하지? 당연하지. 여기도 수지 때문에 온 거야. 어머 너 초대한 게 수지야? 너 수지랑 연락하고 지냈니? 아니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소개시켜주더라고. 고맙지 뭐. 이렇게 너희를 만나게 되고 지금은 너무 좋아. 그러게 수지가 웬일이니? 큰일 했네. 어렸을 적 제 짝사랑 오빠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많이 놀랐지만 지병이 있었겠거니 했고 너무 어릴 때 좋아했던지라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문제의 동창이 나타났어요. 멀리서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왔죠. 저를 발견하고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오는데 사실 얼굴만 봐도 뻔하더라고요. 어렸을 적 절 업신여기며 무시하고 본인을 치켜 세우던 친구였기에 오늘도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날 초대했구나 싶었어요. 어머, 진짜 왔니? 난 그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하긴 맛있는 거나 먹고 가. 왜 안 와? 오니까 좋구만. 종종 나올게. 아우 근데 어디서 파마약 냄새 안 나니? 너 파마 말다 왔어? 하긴 미용일 했었잖아. 오랜만에 보는데 우스갯소리 좀 하자. 여전히 천민티는 못 숨기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를 꼭 동창회에 오라고 한 것처럼 보자마자 저에게 파마나 많은 천민이라고 했고 그 순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어요. 그 동창은 변한 게 없었고 저에게 아직까지 자격지심이 있어 보였죠.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급격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 친구 또 저러네 라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그때는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때와 제가 많이 달라져 있기도 했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은옥이 당황하게. 그냥 웃고 즐기기나 하자고. 왜 장난도 못 치니? 우리 예전에 이러고 놀았잖아. 친구인데 이런 것도 못 참아? 넌 정말 여전하구나. 너무 그대로라 오히려 반갑다. 거봐 반갑대잖니. 동창은 웃으며 역시나 제가 자기 소나기에 있다는 듯 저를 비웃었고 주변 공기가 쎄한 게 참 불편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얼마나 달라진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동창이 어디까지 선을 넘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되겠단 마음이 들었고 어렸을 적부터 저를 업신여긴 동창을 도저히 보고만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참석하게 된 동창회에서 미용사인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동창년을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손짓으로 식당 종업원들을 불렀고 내 손짓 한 번에 종업원들이 모이자 동창년 인생이 개박살나기 시작했죠. 네, 부르셨어요? 음식이 입에 맞으신가요? 진작 오신다고 했으면
더 신경 써서 준비했을 텐데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 여기 내 동창들인데 갈 때 집에서 먹으라고 와인 한 병씩 포장해줘요. 갈 때 결제할게. 에이, 결제는요. 사장님 알면 혼납니다. 제 말에 동창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야, 결제해야지. 이따 꼭 결제 받아요.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묻기 시작했고 제가 말도 하기 전에 종업원들이 하나 둘 이야기를 했어요. 아, 친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여기 사장님이 저희 대표님 은인이세요. 은인? 아니 무슨 소리야 은호가? 은인은 무슨 그런 소리 말아요.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되물었고 전 사실을 얘기해 주었어요. 사실은 이 고급 식당 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후원을 해준 장학생이었고 훌륭하게 대학까지 마친 뒤 자기 힘으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식당을 창업한 것이었어요. 종종 저희 가족이 식사도 하러 가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종업원들도 절 알아본 거죠. 하지만 더 웃겼던 건 저를 늘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났던 동창은 이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면접을 본 상태였어요. 그것 또한 종업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아주머니도 여기 계셨네요. 그날 잘 들어가셨죠? 다들 넌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묻는데 동창은 얼굴이 벌개지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인사를 따라하러 온 식당 대표가 저에게 인사를 한 뒤 친구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사님도 계셨네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출근하셔도 되세요. 알고 보니 동창은 저와 인연이 깊은 식당에 주방 잡일로 면접을 본 상태였고 면접 때문에 모든 직원들과 대표가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러자 얼굴이 벌개지는 동창이었죠. 다들 의아해하는 말로 동창에게 물었어요. 수지야, 너 식당 면접 봤던 거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힘들면 얘기하지. 내가 힘들긴 왜 힘들어? 하도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소일거리 삼아 도전해 본 거야. 니네 나 몰라? 최수지야, 나. 동네 제일 부자 최수지. 그래, 너같이 체면 따지는 애가 주방 잡일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없잖아. 대표님 들었죠? 친구가 심심해서 지원한 거래. 뭐야?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여기처럼 시급 세고 일 쉬운 데가 또 있는 줄 알아? 너 입만 뻥끗 해봐. 너무 앞뒤가 안 맞잖니. 제가 대표에게 말해 지원을 취소하라고 하자 동창은 난리가 났어요. 사실 동창회가 이것으로 잡히고 동창은 계속 위치를 바꾸자며 한참이나 모임장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아마 본인이 여기서 면접을 본 것이 뽀록날까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저와 대표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던 동창이었고 이 모든 것을 본 대표는 친구를 쓰지 않겠다고 번복했어요. 그때 저의 친구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어려서나 지금이나 참 본인 말이 다 옳다고 하는 동창을 보니 대단하다고까지 느껴졌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하다니. 애초에 네가 거짓말한 걸 가지고 왜 그러니? 그리고 여기 대표랑 나랑 잘 아는 사이가 뭐 어떻다고. 너 아직도 네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 아니지? 보아하니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 제 말에 친구들은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온 한이 나름 있는지 말이에요. 오빠가 우리 집 재산 다 말아먹고 돈 날려서 병들어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다. 어머 수지야, 너 동창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잘 나간다고 허세를 떨어댔잖니? 근데 집이 망했어? 웬일이야, 말을 하지. 그러게, 너 그렇게 사람들 매일 업신여기면서 지내다가 그런 꼴이 된 거야? 천하의 최수지가 어쩌다가. 동창들은 수지를 위로해주긴커녕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랬는지 하나둘 한마디씩 이어나갔어요. 매일같이 본인보다 없이 사는 친구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친구의 최후였고 본인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비밀들이 알려지자 그야말로 개박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자존심 강하던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야겠는지 저희를 다 무시하고 식당 대표에게 다시 한번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여기 애들은 다 무시하시고 저만 봐주세요. 아까는 나으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번복이라뇨. 여사님이 심심풀이를 생각하신다기에 말이죠. 저희 식당이 장난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 줄 섰네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믿어줘요. 식당 대표는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눈치상 저와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동창을 쓰기란 본인도 꺼려진 것이죠. 난 괜찮으니 필요하면 쓰도록 해요. 역시 은옥이가 마음이 넓다. 정말 수지야, 너 은옥이한테 고마워해라? 뭐야? 내가 왜 애한테 고마워해? 어쩜 난 변한 게 없니? 네가 얼마나 은옥이 무시하고 조롱했어. 우린 다 사과도 했고 풀었어. 너도 좀 반성해. 그래, 반성 좀 해라.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중년에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그러자 동창은 화만 삭힐 뿐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당당하고 기가 죽지 않았던 친구인데 사는 게 뭔지 정말 많이도 변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그날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떴고 그날 동창회는 끝날 때까지 그 동창 얘기뿐이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사업한다고 친정 재산까지 다 말아먹었다는 거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짠가 봐. 그리고는 폐암 걸려서 안 좋게 됐다는 것도 다 소문인 줄 알았어. 수지가 장례식에 연락을 안 했거든. 그러게 늘 잘난 척만 하니까 우린 그대로인 줄 알았지. 진짜 어쩜 저리 됐니? 이래서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얄미웠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동창회가 끝나고 대표는 저에게 와 상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었죠. 은서가, 난 괜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다 옛날 일이고 또 보니까 일도 잘할 것 같더라. 그래도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건데 앙숙 친구를 종업원으로 쓸 수 있나요? 한사코 동창을 안 쓴다는 말에 전 괜찮다고 10번이나 얘기하였고 결국 친구는 식당에 출근할 수 있었어요. 식당가에서 페이도 세고 일도 힘들지 않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꼭 일하고 싶어 했기에 저한테 연락이 왔죠.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친구를 따로 만났어요. 그렇게 없이 산다고 무시하더니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웬일이니? 은호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수지한테 듣는 사과란 정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려서 그렇게 미워해서 미안해. 나도 나름 사연이 있었는데 그래도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오빠도 너랑 연락하는 거 뻔히 알면서 좋아한다고 했어. 어차피 우리 집이면 오빠도 좋아할 거라니까. 내가 그래서 벌 받았나 봐. 간간히 소식 궁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사니까 너무 좋다. 더 많니? 갑자기 왜 이래? 그냥 고마워서. 사실 나 일 꼭 해야 해. 그래, 잘 됐네. 사과는 됐고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볼일 없게 하자. 전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어요. 눈물이 조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냥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제가 간 줄 알았는지 친구는 어딘가에 전화 한 통을 했어요. 가식 떨기도 힘들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애들이야 손절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일 구하기가 쉬워? 돈도 빵빵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쇼라도 해야 사장이 날 계속 써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곤 뒤돌아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핸드폰까지 떨어뜨렸고 절 보며 덜덜 떨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사람 바뀌면 죽는다더라. 너 같은 애는 아마 장수할 거야. 참나. 역시나 넌 인성이 대단한 애야. 은호가, 그게 사실은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유치하지만 오히려 조롱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니 못 참겠더라고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전 그렇게까지 반성하지 못하는 그 친구를 역시나 후회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바로 식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서가, 유치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그 아줌마 고용하면 나 앞으로 니네 식당 가는 거 불편할 것 같네. 아, 그러세요? 에이, 그럼 안 쓰면 되죠. 걱정 마세요. 일할 사람 많아요. 제 전화통화의 동창은 입을 떡 벌어지게 벌리더라고요. 너 지금 내 취직 자리 캔슬로 온 거니? 그랬는데?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참이나 잘못 생각한 거지. 넌 평생 네 주둥이 때문에 매일이 후회스러울 거야. 이제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제 말에 동창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야, 네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야. 옛날 부자 최수지 정도도 아니면서 어디서 까불 쳐. 하여간 없이 사는 것들이 돈 좀 만지면 저렇게 변한다니까. 너 참 옛날 좋아한다. 그래, 평생 과거에 머물러서 살아.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겠다. 네가 잘나면 잘 됐지. 나한테 이래도 돼? 우리 엄마가 불쌍한 것들 걷어서 새빵살이하게 해줬으면 은인인 거지. 돈 다 내면서 살았어. 뭘 얼마나 은인이었다고 그래? 네 말 한마디에 나랑 엄마 오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쫓아낸 사람도 너희 어머니셔. 그건 네가 하도 없이 살면서 잘난 척하니까 그런 거지. 없이 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 그래, 네 마인드가 그러니까 너 지금 입 다물고 살아. 지금 네 위치에 딱이니까. 뭐야? 이게 진짜? 제 말에 분을 못 이겨하는 동창이었고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 됐어요. 동창회를 가도 그 친구는 한 번을 나오지 않았고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빚이 너무 많아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산 신청이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근히 먹고 살아가간다고 했고 죽은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조차 엄마가 돈이 없으니 괄시한다고 했어요. 참, 인생의 말로가 어찌 그리 쓸쓸할까요? 그리고 저와의 인연도 이렇게 이어진 게 보통 인연은 아니다 생각했어요. 부잣집 외동딸에서 남을 비난하고 무시만 하다가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되어보니 아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역시 성공은 했지만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어렸을 때가 많이 한이 되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동창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고 했지만 온전히 제 힘이라기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온 기회이자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베풀고 싶은 거고요. 전 그저 하나 바람이 있다면 지금처럼 남편이 본인 건강을 더 돌보고 자식들 앞날에 평안만 가득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이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잊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저 역시 과거를 못 잊어 동창에게 그런 행동을 했지만 본인 과거를 반성하며 그저 지금은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이죠.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남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고 싶은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니 오늘은 저에게 그동안 힘들게 버텨줘서 고맙기도 하고 잘 돼줘서 고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늘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는데 오늘은 저를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을 듬뿍 해먹어야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